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동맹과 나눈 온갖 기밀이 실시간으로 국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간다는 건데 과연 우리나라와 어느 정상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는 이 조항들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 상태로 지금 이 법률이 통과된다면 정작 적국을 이롭게 하는 것이 누구인지 정작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이 내란 특검법에 대하여 첨예하게 대치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이 법안의 어떤 내용 때문에 첨예하게 다투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치 않고 그냥 각 진영에 따라서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통과되어야 된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통과되면 안 된다 정도로 막연하게 감정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요. 이 법안이 객관적으로 어떤 내용을 품고 있고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계류 중인 것인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법률가로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은 지난번 발의한 건이 8일에 2명 차이로 부결되자 발빠르게 특검을 야당만이 추천한다는 그 조항을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는 걸로 바꾼 후에 독소 조항 다 해결됐다. 따라서 통과돼야 된다. 통과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내란 동조하는 거나 다름없다라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정말로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독소 조항 대부분이 해소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항은 1조에서는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졌는지 이제 윤석열 정부의 내란 외환 행위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고요. 2조부터가 본격적인 조항입니다. 수사 대상을 적용하고 있는데 1호부터 11호까지 있습니다. 1호 문제부터 얘기해 볼까요? 수사 대상에 11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1호부터가 뭐냐? 대망의 1호죠. 처음부터 유죄를 확정하고 시작합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라고 하면서 유죄 확정을 한 채 수사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건요. 일단 신용이라도 최대한 가치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치 중립적이라는 신용마저 포기하고 가치 구속적인 표현을 제1호의 대망의 1호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문제는 무엇이냐? 지난번 첫 번째 것이 14호까지였으나 이번에는 줄였다. 11호로 줄였다. 그러므로 독소 조항 없앴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인데 정말 줄였는지 보겠습니다. 11호가 무엇이냐? 그건 뭐냐면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란죄가 발생된 이전에 죄가 발생된 이전에 모든 죄는 형사죄는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무슨 죄와 관련된 사건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걸린 건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이 과연 죄를 줄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의 주장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지금 여러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의 조야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조항은 제8호입니다. 8호. 네. 외환죄를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또 바뀌었죠. 내란 외환죄로 제목이 법률명 자체가 그냥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해외 분쟁 지역 파병, 우크라이나 파병을 의미하는 거겠죠.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 한계선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는 행위. 이것도 수사 대상에 넣었다는 거죠. 외환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외환의 죄는요, 적국과 통모하여 자국을 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적국과 통모라는 요건이 일단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적국은 뭐죠? 북한입니다. 적국과 뭘 통모했다라는 거죠? 북한의 오물풍선 등에 방어하기 위하여 대북 확성기 가동한 것이 적국과 통모했다라는 논리라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은 사실은 메모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게 메모인 건지 정말 혐의인 건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이미 기정사실화해서 수사 대상으로 넣은 거죠. 무엇보다 해외 분쟁 지역 파견이라는 우크라이나 파견인 건데 이거는 외교사항이고요. 군사 기밀사항입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군사 외교 협조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인 거고 실제 파병했다는 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계속 부인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거를 넣었어요. 이것이 지금 내란죄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이것이 외환죄, 적국과 무슨 통보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 법의 제19조가요.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서 군사상, 공무상, 기밀의 대상이 되는 기관 역시도 다 압수수색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즉 서부지법 판사 때문에 너무 유명해진 조항이 돼버렸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다 예외로 넣어버렸습니다. 즉 외교, 군사 에 관련된 모든 기밀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돼버렸고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12조 사건을 대국민 보고하여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동맹과 나눈 온갖 기밀이 실시간으로 국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간다는 건데 과연 우리나라와 어느 정상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는 이 조항들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 상태로 지금 이 법률이 통과된다면 정작 적국을 이롭게 하는 것이 누구인지 정작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한 문제를요. 수사 대상의 광범위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즉 강제수사죠. 강제수사는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압수수색에 지나친 광범위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제19조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압수 또는 수색 등에 대한 특례라고 제목을 짓고요. 증거 수집을 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112조 및 이를 준용하는 2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군사상, 업무상, 공무상 비밀도 모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겁니다. 의도는 어느 정도는 이해갑니다. 군사상, 공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증거가 수집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해서 한 거겠지요. 지금 수사 대상이 워낙에 극비를 다루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미 전 세계인이 실시간으로 그 계엄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모든 기밀, 군사상, 외교상, 공무상,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모든 기밀을 다 압수수색하게 한 것은요. 지나치게 과합니다. 그건 뭐가 같냐 하면 피부 암호로 의심되는 반점이 생겼다는 이유로 팔 하나를 다 절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이라는 건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모든 기밀이 결국 그렇게 해서 특검에게 다 가게 된다면요. 그 피해는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그 동맹국까지 갈 거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를 볼까요? 기간의 광범위입니다. 야당은 말합니다. 특수조항 없앴다. 12월에 한 거 170일 아니었느냐. 이번에 줄였다. 130일로 줄였습니다. 예, 40일 줄였죠. 이 기간 정도면 충분히 줄였다고 볼 수 있느냐? 저는 아니오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검법에 대한 일반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설특검법이라고 부르는 법인데요. 그 일반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단 기본으로 60일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추가로 맥스로 더 추가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인데 단 요건이 있습니다. 대통령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이니까 권한대행께서 승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맥스 90일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어떻냐? 기본이 70일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30일. 이거는 승인 없이 특검이 임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또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30일 비로소 대통령 혹은 권한대행이겠죠. 승인을 거쳐서 연장 가능합니다. 즉 100일은 맘대로 쓰는 거고요. 30일 더 플러스 할 수 있다 그래서 130일입니다.
실제 일반법 90일에 비해서 무려 40일이나 증가된 것이죠. 그러면 130일이면 뭐죠? 4월 달입니다. 4월 달쯤 특검이 종료된다는 것인데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130일인데요. 이 4월인 건데 문제는 이 조항이 부칙에 따르면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만일 1월 중순에 통과가 되면 4월 말일까지 계속해서 이 특검 이슈로 매일 제15조에 따라서 매일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이 이슈를 끌고 가겠다라는 것이 의도겠지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제3자 추천 당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제일 큰 독소 조항이 없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이 주장도 맞는지 확인해 보자면요. 원래 특별검사 제도는 어느 법에도 없던 제도입니다. 관습법적으로 존재하는데요. 닉슨 대통령 시절에 워터게이트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지요. 그때 이후로 관습법적으로 굳어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특별검사의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에 대한 일본법도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특검 법안은요. 특검의 임명에 대하여 대통령 혹은 권한대행이죠. 그 권한을 허수아비화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검 추천을요.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이거 좀 쓰면서 할게요. 복잡해요. 제3자가 추천을 할 텐데 대법원장이 추천할 거죠. 그리고 원래는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게 기본 축입니다. 기본 축은 갖추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에게 추천을 누가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요. 대통령이 만약 의뢰를 안 한다. 누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국회의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그 권한대행이 의뢰를 안 해도 국회의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국회의장이 누구죠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하겠죠? 예. 그래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됩니다. 또 임명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보험 규정을 만들어 놨느냐? 임명을 안 하잖아요? 자동 임명됩니다. 누가? 2명 중에서 연장자. 사실상 임명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안 해도, 추천을 안 해도 국회의장이 결국 추천하게 돼 있고요. 임명을 안 해도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추천권이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조항을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꿨으므로 독소 조항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요 4번은 좀 다른 문제들과 다릅니다. 요거는 사실상 약간 정치의 영역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힘겨루기 영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아니 19번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아니냐. 이번에도 이 권한 대행이 계속 거부권 행사하면 어떡하느냐. 진행이 안 되지 않느냐. 이해가 갑니다. 절차에 관련된 거니까. 이 부분은 이거는 법의 기본 원칙을 다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보충적이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가치 중립적이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최소 침해를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법은 노골적으로 가치 구속적이고 최대 침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의 기본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주진우 의원의 지적이 어느 정도 맞다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법률이라는 것은 감정대로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임대차 3법 기억할 겁니다. 감정대로 후딱 만들어지면 반드시 2쿠션, 3쿠션으로 우리 삶에 다시 영향이 옵니다. 따라서 이 법률 역시 특검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전국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법률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한 법률을 통과하게 되면 모든 이슈를 잡아먹고 모든 사람을 잡아넣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 삶에 또 피해가 갈 것이 분명해요. 우리 삶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에도 피해가 가게 될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잠시 신뢰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바로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쳤습니다. 빨리 계엄 해제안 의결하라고. 그때 제지시키고 진정시켰던 것이 우 의장이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천천히 원칙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원칙대로 제대로 된 법률로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